서유럽 렌트카 여행이 4- 이재영 하이델베르크로 2025-4-25모가. 렌트카의 짐도 다 싣고 기본적인 조작법도 대충 파악했으니 이제 목적지인 하이델베르크로 가야 한다. 이곳 프랑크푸르트 관광은 여행 제일 마지막에 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하이델베르크까지는 약 90km 정도이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구글 맵이 안 된다는 점이다. 조금 전에 하이델베르크까지 가는 경로는 겨우 검색해 놓았는데 이번엔 하이델베르크의 숙소를 검색하자 계속 찾는 중 메시지만 뜬다. 10분을 넘게 기다려도 반응이 없다. 구글 맵이 이 모양이니 설사 검색이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길을 가르쳐줄지 의문이다. 그래서 혹시 다른 독일 내비게이션 앱이 없는지 검색해 보았다. 이리저리 검색하다가 WAG라는 내비 앱을 찾았다. 즉시 설치하고 테스트해보니 검색이 바로 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네이버 지도나 티맵 정도로 빠르진 않다.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 이걸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또 남았다. 내비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자동차에 장착하여야 한다. 내 차에서 평소 사용하던 것과 다이소에서 새로 구입한 것 2개의 홀더를 가져왔는데 차의 구조 때문에 둘 다 장착이 안 된다. 어떡하나 궁리하다가 보니 운전대 앞에 게시판에 휴대폰을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시도해보니 휴대폰을 세울 수는 없고 눕힐 수는 있다. 휴대폰을 눕혀 내비를 작동시키니 웬일. 이 내비는 세워서만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 휴대폰을 눕힌다고 해서 자동으로 방향이 조정되는 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집사람에게 휴대폰을 들고 보면서 내게 방향 지시를 하도록 했다. 음성 안내도 나오지만 독일어라 아무 의미가 없다. 집사람이 휴대폰을 보고 내비가 가르쳐주는 길을 말하면 나는 그 지시에 따라 운전한다. 그런데 내비도 우리나라만큼 친절한 것도 아니며 집사람도 가끔 방심하여 지시할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이러다 보니 운전 중 당황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 하이델베르크를 향해 달린다. 아우토반을 무려 시속 80km의 속도로 달린다. 아우토반에는 속도 제한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다. 80km 구간, 100km 구간, 120km 구간 등이 수시로 나온다. 이곳에 오기 전엔 프랑크푸르트에서 시골길을 달리며 하이델베르크까지 쉬엄쉬엄 구경하면서 가기를 기대했는데 내비가 이 길로 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 그래도 간간히 도로 옆에 밭들이 보인다. 드넓은 벌판에 푸르고 푸른 작물이 자라고 있는데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채소는 아니고 곡물 같아 보이는데 이런 곳에 곡물을 재배해 경제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유채밭도 많이 눈에 뜨인다. 아직 꽃이 활짝 피지는 않은 것 같다. 날씨는 꽤 쌀쌀하다. 비가 뿌리다간 멈추고 가끔 작은 우박도 내린다. 어쨌든 숙소인 호텔에 도착하였다. 도로 옆 벌판에 홀로 덩그러니 서 있는 호텔이다. 방 정리 중이라 오후 3시부터 체크인이 된다고 한다. 2시간이나 남았다. 마트에 가서 저녁거리나 사기로 했다. 내비로 검색해보니 1km 정도 떨어진 곳에 ALDI라는 마트가 있다. 들어본 것 같은 업체이다. 찾아가니 제법 규모가 큰 마트이다. 오기 전에 독일은 물가천국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과연 물건값이 엄청 싸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먼저 과일 코너가 나오는데 중간 크기 사과 15알 정도 든 2kg짜리 포장이 5영원도 안 된다. 블루베리, 포도, 멜론 등등 모두 우리나라의 반값도 안 되는 것 같다. 과일 주스도 1리터짜리 병이 거의 2영원 내외이다. 과일잼도 큰 병 하나에 3,000원 정도이다. 특히 낙농 제품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싸다. 우유, 버터, 치즈 등은 정말 거절하는 생각이 든다. 소시지나 햄 등 육류도 마찬가지이다. 맥주는 아예 물값이다. 빵 여러 덩어리, 와인 2병에 치즈 2종류, 우유, 잼, 햄, 소시지, 사과, 바나나, 생수 1타스, 방울토마토, 블루베리까지 샀는데 6만원 정도이다. 이번 여행에선 아마 체중이 잔뜩 늘어 돌아갈 것 같다. 독일 사람들은 아주 영어를 잘한다고 들었는데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슈퍼에서 일하는 사람 등 일반 사람들은 영어가 그렇게까진 능숙하진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원래 영어가 서툰 사람끼리 영어로 대화하면 잘하는 사람과의 대화보다 훨씬 잘 통한다. 독일에서는 생각 외로 영어가 많이 사용되지 않은 것 같다. 대부분의 길 안내판이나 상품 설명 등은 모두 독일어로만 표기되어 있다. 도로 표시판도 마찬가지이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도 독일어로만 되어 있어 불편하다. 그렇지만 직원 아줌마들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잘 가르쳐준다. 호텔로 돌아와 체크인을 하였는데 방이 생각외로 널찍하고 좋다.
마트에서 사온 칼로 지금까지 그렇게 속을 썩이던 볼박스도 완전 해체했다. 사온 식품들로 저녁을 먹으니 완전 진수성찬이다. 사온 와인을 곁들이면 더욱 좋겠는데 그랬다간 바로 골아 떨어질 것 같아 참았다. 아주 맛있었다. 더 많이 먹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았다. 이제 인터넷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휴대폰으로 다시 구글 지도를 검색해보니 여전히 거의 준먹통에 가깝다. 한번 검색하는데 10분 이상이 걸린다. 그런데 호텔 와이파이를 이용해 태블릿 PC로 구글 맵을 검색해보니 곧잘 된다. 그러면 휴대폰 로밍에 이상이 있는 건가? 그것도 아니다. WAG 검색은 잘 된다. 그러면 구글 맵의 문제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다. 태블릿 PC로는 잘 되니까.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이번 독일 여행에서는 다소 불편하지만 WAG 내비를 사용해야겠다. 저녁 식사 후 WAG의 기능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였다. 성공했다. 한글 지원, 한국어 음성 지원 모두 가능하다. 이걸로 내비로 인한 불편은 거의 덜었다. 이젠 적당한 휴대폰 홀더만 구할 수 있으면 완전 해결이다. 이곳 하이델베르크는 내가 어릴 적부터 독일에서 가장 찾고 싶었던 도시였다. 황태자의 첫사랑 스튜던트 프린스이라는 영화를 보고서이다. 패친분들께서는 이 영화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다. 1950년대에 제작되어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 말에 수입된 영화인데 나는 중학교 때 감상하였다. 독일의 어느 왕자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입학하여 학교 근처 술집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평민 처녀와 사랑을 하게 된다는 내용의 뮤지컬 영화인데 그때는 정말 재미있게 보았다. 몇 년 전에 다시 감상하였지만 옛날처럼 재미있지는 않았다. 이 영화에 나오는 드링크 라는 노래는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것이다. 주인공인 왕자가 동급생들과 생맥주를 마시며 부르는 노래이다. 나도 언젠가는 하이델베르크에 가서 큰 조끼로 생맥주를 마시고 싶었다. 서유럽 렌트카 여행 후 하이델베르크 관광 2024-4-26금. 어제 저녁 늦게 자려고 참고 참았는데 유튜브에서 다운받은 바둑 중계를 보다가 결국 오후 7시가 되어 잠들었다. 한숨 자고 일어나니 오후 11시이다. 이때부터 다시 자다 깨다 하면서 오전 5시 정도에 일어났다. 짐 정리를 대충 하고 난 뒤 어제 사둔 음식들로 아침을 먹었다. 빵에 햄과 소세지, 우유, 오렌지 주스까지 먹었으니 푸짐한 아침이다. 누룽지 삶은 것으로 식사 마무리를 했다. 하이델베르크 관광 명소는 하이겔베르크 성 주변에 몰려있다. 구시가 조금 못되어 먼저 하이델베르크 성으로 향했다. 내비 길 안내 음성이 우리말로 나오니 한결 운전하기가 쉽다. 하이델베르크 성 주위는 옛날 중세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다. 작은 돌 포장으로 된 좁은 길 양쪽으로 중세풍의 건물들이 길게 들어서 있다. 골목같이 좁은 길이 이리저리 나 있어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 역사유적의 경우는 입구 근처에 큰 주차장이 있어 입구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주차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여긴 그렇지 않다. 내비가 안내해 준 곳으로 갔더니 좁은 골목길로 올라가 성담장이 나온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는데 1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하이델베르크 성을 찾는다고 하니 가는 길과 주차장을 친절히 가르쳐준다. 다시 골목길을 내려가 작은 광장 아래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었다. 주차장을 나오니 언덕 저 위에 성의 한 모퉁이가 보인다. 성으로 향하는 길은 좁은 돌멩이 포장길이다. 제법 가파른 길이다. 성주의 가족이나 고위직들은 아마 말을 타고 이 길을 오르내렸을 것이다. 그럼 여자들은? 아마 마차를 타고 다녔겠지. 그러다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 이렇게 가파른 길을 마차로 내려간다면 마차가 굴러 끌고 가는 말을 덮칠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그를 피하나. 마차에 브레이크라도 달려 있었나 등 쓸데없는 생각들이 떠오른다. 성 입장료는 9유로. 경로 할인도 없다. 성으로 올라가니 먼저 넓은 테라스에 전망대가 나온다. 이곳에 오르면 성 아래쪽 풍경이 그림같이 펼쳐진다. 성 바로 아래쪽은 올드타운이고 그곳을 지나면 네크아르 강이 흐른다. 강폭은 넓지 않지만 수량이 많고 아름다운 강이다. 하이델베르크 성은 아름다운 성이지만 올라오면서는 성 전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성 안으로 들어오면 기대와는 달리 별로 볼 것이 없다. 이 성은 13세기 중반에 건설되었다고 한다. 우리로 치면 고려말 무렵이다. 그렇게 시대를 생각한다면 아름답고 잘 지은 성이다. 성 건물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건물 밖에서 건물 외양만 보는 셈인데 그저 그런 느낌이다. 성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현대에 들어 보수한 흔적이 많이 보인다. 성 뒷문으로 나가면 작은 식당가가 있고 성 위쪽으로 가는 길이 나온다. 조금 걸어 올라가면 테라스 형태의 정원이 나온다. 18세기에 유명한 정원 디자이너인 프랑스인 피가게라는 사람이 설계를 하였다고 한다. 정원은 길게 연결된다. 이곳에 오면 비로소 하이델베르크 성의 전경이 보인다. 아름답기 그지없는 성이다. 하이델베르크 성의 진면목은 이곳에 와서야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동안 가졌던 하이델베르크 성에 대한 실망감이 일순간에 날아간다. 이곳 정원에 오는 데는 입장료도 필요 없다. 만약 하이델베르크 성을 방문할 기회가 있는 분이라면 입장권을 끊지 말고 곧장 이곳으로 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성으로 내려갔다. 성 안에 작은 박물관이 있어 들어갔더니 약 박물관이다. 이곳 하이델베르크는 중세시대 약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많은 약학 관련 서적이 발간되었으며 많은 약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박물관을 나와 성 밖으로 나가려는데 길을 잘못 들어 옛날 맥주 제조창으로 들어가 버렸다. 엄청나게 큰 술통이 건물 한쪽에 놓여 있다. 20만 리터들이 맥주통이라고 한다. 하이델베르크 성을 나왔다. 다음 행선지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인데 성에서 400m 정도 거리이다. 어제 소개한 황태자의 첫사랑 영화의 무대가 되는 대학이다. 1386년에 설립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학으로서 명문대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휴대폰 배터리가 모두 소진되었다. 내비를 사용할 수 없어 물어물어 찾아갔다. 대학 근처에 왔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마침 여대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지나가길래 물어보니 이곳이 학교 앞이라며 학교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준다. 바로 근처 건물을 통해 학교로 들어간다. 건물 벽의 한 변이 50cm 정도 되는 작은 철판 간판이 이곳이 대학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작은 정원을 중심으로 미음자 모습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총 면적은 우리나라의 평범한 초등학교보다도 좁은 것 같다. 이곳이 메인 건물이고 부속 건물이 도시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도 학교 규모는 아주 작다고 한다. 다음은 알테 브리투어 다리이다. 이 다리는 네크아르강 위에 걸쳐 있는데 중세시대에 건설되었다고 한다. 아주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다리이다. 다리 곳곳에 조각상들이 설치되어 있다. 다리에 오르면 네크아르강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다음은 하이델베르크 올드타운이다. 알고 보니 성에서 하이델베르크 성으로 간다고 다녔던 바로 그 거리였다. 중세풍의 건물이 늘어서 있지만 대부분 지은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다.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현대적이다. 올드타운 중심에는 마르크트 광장이 있다. 광장 주위는 대부분 레스토랑과 카페이다.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고 운전 때문에 맥주를 못 마시니 카페에 들어갈 일이 없다. 이걸로 하이델베르크 명소 대부분을 돌아본 셈이다. 거의 5시간 내내 걸어 다녔으니 집사람이 피곤하다고 한다. 고풍스런 빵집에서 빵을 몇 덩이 사서 호텔로 돌아왔다. 점심을 먹고 쉬었다. 5시쯤 되어 시내에 있는 대형몰에 가기로 했다. 운동화를 사기 위해서이다. 또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도 필요하다. 오랫동안 신지 않았던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오래되어 밑창 고무가 사가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챗GPT가 가르쳐주는 쇼핑몰을 찾아가니 규모가 엄청 크다. 마침 안에는 대형 신발 아울렛이 있다. 들어가서 신발을 고르는데 맞는 신발이 없다. 나는 260mm 운동화를 신는데 그 가게엔 제일 작은 것이 270mm 정도이다. 점원에게 물으니 내 사이즈는 아동용 신발밖에 없다고 한다. 이래서 운동화 구입은 실패. 휴대폰 거치대를 사야겠는데 그럴듯한 가게가 보이지 않는다. 할 수 없이 대형마트로 들어갔다. 엄청 크다. 매장 면적이 코스트코보다도 더 넓은 것 같다. 대부분 식품이다. 겨우 자동차 용품 매장을 찾았는데 상품이 선반 2여 개 정도에 불과하다. 파는 상품도 몇 개 없다. 핸드폰 거치대는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 거치대 구입도 실패. 둘 다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 식품만 몇 종류 사서 돌아왔다. 서유럽 렌트카, 여행육, 대형사고 터질 다 2024-4-27. 내비게이션 거치대 문제를 해결했다. 다이소에서 사온 거치대를 이리저리 만지다 보니 제대로 설치가 되었다. 이젠 운전이 한결 편해졌다. 집사람도 길 안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독일 남부의 검은 숲으로 간다. 가는 길에 몇 곳 명소를 들리기로 했다.
먼저 펠센메어 루센스타인이라는 곳으로 갔다. 알고 보니 이곳은 하이델베르크 성 뒤쪽에 있는 국립공원이라 한다. 어제 왔던 길로 하이델베르크 성을 지나 네크아르 강을 따라 올라가다가 오른쪽 산으로 올라가면 된다. 루센스타인은 러시아 바위라는 뜻이라는데 그 바위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산 위쪽으로 주택들 사이로 좁은 골목이 이어진다. 구불구불한 좁은 길을 계속 올라가니 어느덧 포장길이 끊어지고 작은 주차장이 나온다. 그곳에 차를 세우고 차를 내리니 숲속으로 난 넓은 산길이 보인다. 높은 나무 사이로 그다지 경사 없는 산길이다. 숲길을 따라 걸으니 신선한 공기가 가슴을 채운다. 아주 좋은 산책길이다. 집사람과 함께 1시간 정도 기분 좋은 산책을 즐겼다. 돌아오다가 어제 어느 패친분이 이야기해준 철학자의 길이 생각난다.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가보기로 했다. 철학자의 길은 하이델베르크 성에서 보면 강 건너쪽에 있다. 그 길을 헤겔과 하이데커 등이 사색하며 산책했다고 한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그 길을 거닐었을까? 차를 운전해 가니 언덕에 있는 주택 사이로. 난 코불코불한 좁은 골목길을 한정없이 올라간다. 1km 정도를 남겨두고는 거의 산길로 변한다. 더 이상 올라갔다간 차를 돌릴 수도 없을 것 같아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다. 다음은 팔센메어이다. 자동차 도로를 빠져나와 작은 시골 마을을 통과하는데 제한 속도가 수시로 바뀌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한 속도를 곧대로 지키니 내 뒤로 항상 차가 잔뜩 밀린다.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속도 위반 딱지를 떼일 수는 없다. 마을이 끝나고 산속으로 난 도로를 조금 올라가니 주차장이 보인다. 자판기로 주차권을 끊어야 하는데 독일어로만 되어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처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주차권을 끊을 수 있었다. 그다지 대단한 장소는 아니다. 산 중턱에 산사태로 생긴 듯한 바위 무더기가 있다. 아이들을 동반한 많은 가족 관광객들이 이곳을 즐기고 있다. 바위 무더기를 통과해 산을 오르는 사람도 많다. 아이들은 바위를 기어오른다고 신이 났다. 설명서는 독일어로만 되어 있어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설명서 중에 지그프리드란 단어가 보이길래 이곳은 지그프리드 전설과 관련 있는 곳이 아닐까 상상해본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펠센메어는 바위 바다란 뜻이며 지그프리드가 이곳에서 용과 싸웠다 한다. 나와 집사람은 바위 주위로 난 길을 따라 산을 올랐다. 이곳도 숲이 울창하다. 까마득 솟은 나무들 사이로 난 산길을 따라 기분 좋게 산책을 한다. 조금밖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산 아래와 건너편으로 보이는 산은 멋진 경치이다. 그동안 흐렸던 하늘도 파란색이다. 제법 경사가 심한 산길을 30분 정도 올라간 후 내려왔다. 산 아래서 점심을 먹고 나니 오후 1시 정도가 되었다. 이제 숙소가 있는 검은 숲 인근의 마을을 향해 출발한다.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다 보니 기름을 넣을 때가 되었다. 마침 휴게소가 보여 들어갔다. 주유소는 모두 셀프이다. 직원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기름을 넣으려는데 기름 탱크에 콕을 아무리 열려도 열 수가 없다. 할 수 없이 휴게소 계산대로 가 일하는 아가씨에게 연료 탱크 콕을 열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 아가씨는 나이든 직원을 불러 함께 나온다. 나이든 직원이 이리저리 살피더니 자동차 키를 뽑아 콕에 꽂자 그제서야 콕이 열린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주유기 한 대에 4개의 주유 펌프가 달려있는 것이다. 한 개는 디젤이라 쓰여있고 다른 3개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짐작으로는 아마 휘발유들인 것 같다. 어느 것을 넣어야 하나. 렌트카를 픽업할 때 직원은 연료에 대해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그래도 휘발유라고 생각되었는데 확인을 위해 직원에게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디젤이라며 디젤유를 주입하려 한다. 아무래도 미심쩍어 황급히 주유를 못하게 막고는 좀 더 확인해보자고 했다. 그랬더니 남녀 직원 둘 다 펄쩍 뛰면서 이건 틀림없는 디젤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주유구 뚜껑을 보라 한다. 얼레디드 올리라고 쓰여있다. 이건 무연 휘발유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둘 다 이렇게 쓰여있으면 틀림없는 디젤이라는 것이다. 하도 우기길래 독일은 그런가 하고 생각하며 그들이 기름을 넣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기름을 가득 채우고 출발해서 500m쯤 왔을까? 갑자기 차가 덜컹거리며 힘이 뚝 떨어진다. 바로 기름을 잘못 넣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기는 고속도로이다.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느리게 달렸다. 다행히 1km 정도 가자 졸음 쉼터가 나타난다. 일단 졸음 쉼터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했다. 먼저 렌트카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
몇 번을 했지만 없는 번호라는 자동응답이 나온다. 아무리 해도 안 돼 할 수 없이 한국영사관에 도움을 청하러 전화를 했다. 이번에도 없는 번호라는 응답이 온다. 대사관에 전화해도 마찬가지다. 할 수 없이 외통부 긴급 콜센터로 전화를 했다. 알고 보니 내가 국제전화를 거는 방식이 잘못되었던 것이다. 이전엔 이를 돌리고 국가번호, 지역번호 순으로 입력했는데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다. 0을 길게 누르면 기호가 뜨는데 그때부터 국가번호, 지역번호 순으로 눌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사관의 당직 직원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다른 직원은 휴무라 한다. 일단 국제전화 방식을 알았으니 다시 렌트카 회사로 전화했다. 여전히 독일어의 자동응답 메시지만 나온다. 할 수 없이 대사관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였다. 몇 번이나 전화를 오간 끝에 그 직원으로부터 렌트카 회사 긴급 콜센터 번호를 알아내었다. 콜센터 직원과 몇 번이나 실강의를 벌인 끝에 그 직원은 긴급 출동을 보낼 테니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구글맵으로 알려달라는 것이다. 큰일이다. 독일에 온 이후 계속 구글맵이 제대로 안 되는데 알았다고 하고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구글맵을 트라이해 위치를 알려주려 방법을 생각했다. 구글맵을 켜니 뜻밖의 이번에는 제대로 된다. 그런데 기능이 불완전하여 현재 위치를 보내줄 수가 없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어쨌든 겨우 현재 위치를 알려주었다. 2시간쯤 지나 레카가 달려왔다. 레카는 우리를 어떤 큰 도시에 데려가주고는 어디어디로 찾아가라 말하고는 레카를 끌고 가려고 한다. 황급히 그를 잡고 정확한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니 구글맵으로 렌트카 회사를 가르쳐준다. 차에 실은 짐을 모두 내려놓고 그는 차를 끌고 가버렸다. 그가 가르쳐준 곳은 이곳에서 도보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다. 무거운 짐을 끌고 갈 수가 없어 집사람 보고 길가에서 짐을 지키며 기다리라 하고 혼자 갔다 오기로 했다. 렌트카 회사는 역 뒤편에 있는 것 같다. 아주 큰 역이다. 역의 폭이 200m도 넘는 것 같다. 구글맵이 가르쳐 준 곳으로 갔는데 렌트카 회사는 안 보인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모두들 모른다고 한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그곳은 역 안에 있다면서 다시 역 안으로 들어가라고 한다. 역 안으로 들어가니 그쪽 방향으로 가는 길은 막혀 있다. 인포메이션 센터가 보이길래 가서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한다. 다시 역 밖으로 나갔다. 구글맵이 가리키는 대로 가면 도착했습니다. 라는 멘트는 나오는데 문이 굳게 잠긴 건물이 있을 뿐이다. 렌트카 간판은 보이지 않는다. 역 안과 역 밖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른다. 1시간 이상을 그렇게 헤맨 것 같다. 겨우 전화번호를 알아내었다. 자동응답 음성만 나온다. 벌써 오후 8시가 넘어 직원은 모두 퇴근한 것 같다. 할 수 없다. 오늘은 이곳에서 묵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곳이 어딘지도 모르겠다. 집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왔다. 내가 근 2시간을 헤매었으나 무척 지친 모습이다. 사정을 설명하고 이곳에서 하루 자고 가자고 했다. 토요일인데 빈 방이 있을지 모르겠다. 구글맵으로 근처 숙소를 검색해 보았다.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호텔이 있다. 예약을 하려니 회원가입, 신상정보 입력 등 지긋지긋한 절차가 기다린다. 앓느니 죽지. 집사람에게 기다리라 하곤 호텔로 달려갔다. 꼭 우리나라 모텔 분위기의 호텔이다. 빈 방이 있냐고 물으니 있다고 한다. 숙박료를 지불하고 집사람을 데려왔다. 호텔에 들어와 샤워를 하고 나니 이제 좀 마음이 가라앉는다. 길고도 긴 그야말로 파란만장의 하루였다.